이사라는 걸 모르는 게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팔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이사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평소에 잘 안 나와서 감은동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강좌를 조성 소장님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제가 몸담고 있는 향리교회도 마찬가지고 길목도 마찬가지. 사실은 함께 교인이나 길목 조합원들 사실 젊은 층들이 약합니다. 조합원 막 뒤져봤더니 20, 30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사실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젊은 쪽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작년 말부터 사실 그런 고민을 쭉 해왔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이 조성 소장님이 이제 작년에 정의당 당대표 무슨 나라는 그 출마 선언문을 딱 읽었는데, 제가 이제 50대거든요. 20대 기성세대들은 일반 이제 민주주의 안에 들어와 있고 노동조합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 이제 그 만들어갔던 세대들이고, 지금 20, 30대 이야기 조성 소장님이 이렇게 생긴 약간 있어 보이지만 30대입니다. 네, 30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평신도 설교할 때 우리 30대 청년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사는지를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약간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청년의 관점에서 조합의 활동이든 교회 활동이든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JTBC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해서 새벽 하여튼 끝까지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조성 소장님하고 청년 유니온의 정준영 그 정책국장인가 그분 나오시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는 하여튼 또 3명 나오고, 하여튼 이쪽에 3명 저쪽에 3명에서 나오는 토론인데, 그 두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말 청년까지 다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치면은 예배가 청년들 혹시 불편한 게 없냐? 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젊은 30대 초반 엄마 아빠가 어른 예배 드리기가 이렇게 어렵냐? 왜 4층에 따로 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청년들 관점에서 모든 걸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바꿀 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아무리 청년스럽게 우리가 보려고 하더라도 저도 기성세대나 40대 이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바꿔보자. 좀 다른 눈으로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조도님을 추천했고, 또 이름이 또 당이어서 사실 4월 총선이 있어서 혹시 당 때문에 추천하느냐, 저는 당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들이 그런 의미로 추천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은 않고, 앞설이 좀 길었는데 그런 좀 취지를 이해집사하면서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도장님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에요. 청년유니온은 아시죠? 청년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첫 세대별 노동조합이었죠. 정책기획팀장이었고, 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서울시 노동정리, 서울시에 계셨네요. 그리고 현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수장이십니다. 저 없을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앞에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또는 조금 짧게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또 때로는 토론 또는 논쟁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누시는 자리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 굉장히 춥고 길바닥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또 교회에서 모이시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저도 향림교회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와보는 거여서 주변에 너무 높은 건물들이 갑자기 예전에 왔을 때보다 달라지게 너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이거 교회가 아직 있을까? 이렇게 걸어오면서 두근두근 대면서 이제 골목을 딱 돌았는데 여전히 이제 풀랑이 걸려 있고, 제가 예전에 왔을 때 그 시절 그 교회처럼 여전히 사회 속에 숨쉬고 있는 교회인 듯한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약간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정의당이라는 정당의 이제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소 이름이 미래정치센터입니다.
그 전에는 뭐 청년 유니언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정의당에 오기 직전에는 제가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계시는 서울시에서 이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정의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건 제가 아마 청년 문제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대단한 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문제 또는 노동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가장 관심 기울일 문제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해오던 걸음걸음이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삶이 그려내는 궤적하고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주로 청년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요즘 많이 주장하고 다니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치 민주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좀 이따 할 텐데요. 정치하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호통치는 모습, 부패한 정치인이 뇌물 받아서 검찰에 수사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정치하면 우리는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사실 시민들한테 많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더욱더 사랑스러운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떤 제도보다, 물론 이후에 인류가 어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있는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다. 약자들에게 좋은 제도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할 겁니다. 주장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청년들의 삶,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점점 이 사진하고 너무 다르다고, 실물하고 다르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사진은 다 포토샵이나 이런 기술적인 어떤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 37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새해니까 이게 작년에 연말에 만든 거라서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만으로 38세고요. 뭐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 일들을 해왔고 책을 몇 권 쓰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거 제 소개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헬조선, 지옥 불반도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바로 저 이미지가 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20, 30대, 특히 20대들이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20, 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헬조선. 헬. 지옥이란 얘기죠. 예,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가 뒤에 있어서 지옥이란 말을 입에 담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큽니다. 이 장소에서. 딴 데서 강연할 때는 제가 거침없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두려움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옥. 헬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아니죠. 조선이고 이제 지옥이다. 헬. 근데 무서운 단어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워. 지옥 불반도라고 부릅니다. 지옥 불반도.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도저히 생명체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자학하고 있습니다. 자학이죠. 물론 여기 다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20, 30대 청춘의 시절에는 일정 정도 자학하고 자조하는 것도 낭만입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자조하고 자학하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 자조하는 것도 청춘 시절에는 낭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그래도 OECD의 가입 국가고요. 세계에서 경제 규모 11위, 12위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세계 200 몇십 개의 국가 중에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입니다.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예요. 무역 규모, 수출 규모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내부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지옥이라 얘기할까? 그건 단순히 현실적 국가의 부의 문제만 아니라 그 내부의 불평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변화의 가능성이 인간이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해요. 한 50대, 60대분은 제가 이제 강연 많이 다니는데요. 아니 197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훨씬 풍성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자동차, 얼마나 많은 인터넷,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이제 굶는 사람 없고 이런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내일이면 내년이면 5년 후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막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겠지. 지금 20대 청년들이요, 20년 일해서 집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집? 그런 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애 정도는 하겠죠. 연애 정도는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변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 종교에서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지옥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곳. 내일이 돼도 똑같은 곳. 모레가 돼도 똑같은 곳. 삶의 변화의 가능성이 제거된 곳이 저에게 지옥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금 경제적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있고 경제적 상황도 있습니다. 흔히 많이 얘기하는 청년 실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9점 몇 %가 나왔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청년 실업률이 좀 증가했어요. 대한민국의 딴 때보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한 8% 정도 나와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이. 높은 걸까요? OECD 가입국가의 평균 청년 실업률 평균이 얼마냐면 15%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가 중에 청년 실업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통계상의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3%의 실업률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완전 고용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고용사회. 누구나 다 고용되어 있다. 완벽하게 고용되어 있는 사회는 3%의 실업률이 있습니다. 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을 다니다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부득이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3%의 실업률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은 보통 전체 실업률 곱하기 2를 합니다. 왜? 청년층은 더 이직과 실직이 많기 때문에. 구직 탐색기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은. OECD 가입국가 평균 청년 실업이 15%고 우리가 그 절반밖에 안 돼요. 8에서 9% 절반 수준인데 그런데 왜 청년 실업이 있다라고 얘기할까? 통계상의 대한민국은 통계로만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없는 나라. 아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이라는 건. 숫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인생의 지혜를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숫자가 팩트, 사실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숫자가 꼭 진실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실제 안 들어갈까요? 우리 이런 조카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친구나 동료분들 보시면 요즘에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전체 일자리 한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임금도 낮으니까 또 그런 일자리면 또 길게 일하는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일자리죠. 맨날 야근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데 임금은 낮고 맨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9급이든 7급이든 공무원 되는 게 가장 짱이죠. 왜? 정년이 보장되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그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주는 연금과 복지가 상당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요즘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교사나 공무원 이런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서울대 연고대 가는 이상의 경쟁률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반에서 졸업 연도죠. 4학년이 됐는데 나 공무원이 되겠다. 이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야 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요. 첫 해 합격합니까? 첫 해 합격 못해요 보통. 첫 해 그냥 일단 시험을 한번 봐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감 잡았어. 내년에 이제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내년에 합격하나요? 합격 못합니다. 왜? 경쟁률이 수백 대 1, 수십 대 1인데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면서 또 준비를 하죠. 또 합격을 못해. 그렇게 3년, 4년, 5년씩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기 노량진에 가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들 청년 실업자인가요? 아닌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3, 4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학원 다니면서. 청년 실업자죠. 왜 취업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에는 이건 청년 실업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가시면, 야밤에 편의점 가면 이런 장면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한 아르바이트하는 한 여성 청년이, 젊은 여성이 취업 문제집을 펴놓고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죠. 청년 실업자인가요? 아닌가요? 청년 실업자인데 왜 취업을 못했으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때우고 있었거든요. 청년 실업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걸 몇 년씩 준비하는 이걸 취업 준비생이라고 통계에 내거든요. 취업 준비생.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취업 준비생 숫자가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40만 명에서 50만 명. 청년 실업자는 35만에서 40만 정도거든요. 뭐 조금 늘면 한 40만 넘어가는데 취업 준비생 숫자가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원래 그랬냐? 아니요. 2003년도를 기점으로 역전됐습니다. 원래는 취업 준비생 숫자가 15만에서 20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 전에는. 저보고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2003년도입니다. 왜? 그 해부터 취업 준비생 숫자가 청년 실업자 숫자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이게 증가합니다. 20만, 30만, 40만, 많을 때는 60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청년들이 계속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적체되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2년, 3년, 4년, 5년씩 준비하는 거죠. 어디서? 고시원에서, 노량진에 취업 학원 다니면서, 공무원 학원, 시험 준비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실질 청년 실업률이라는 걸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실업률이냐면, 이런 취업 준비생, 아까 이제 뭐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 또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TV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백수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있는, 뭐 보통 미디어는 이렇게 보여주죠.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구석에 방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하고 있고 옆에 컵라면이 쌓여있는 모습의 그런 백수, 구직 단념자,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실질 청년 실업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실질 청년 실업률은 한 23%나 25% 정도 나옵니다. 한 130만 명에서 150만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요.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3% 나와요. 청년 실업률이. 웬만한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가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들 이제 유럽에 가면 많아요. 동유럽 국가들이나 남부 유럽 요즘에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업률이 20%를 넘을 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그때 상점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상점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방화, 강도 이런 걸 하기 시작합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인간이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저는 사실 별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있으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취업도 안 되고 절망적이고 빈곤에 시달리니까 그걸 밖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통 표출한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상점을 약탈해요. 영국 같은데 청년들이 복면 쓰고 상점 같은 걸 방어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프랑스는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청년들이 파리 외곽에서 차를 1000대쯤 불태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란 방식으로 이걸 푸는 거죠, 청년들이. 또는 유럽은 축구가 굉장히 생활문화적으로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보통 뭐 하냐? 축구장에 가서 훌리건이란 걸 하면서 그러니까 난동꾼이 되는 거죠. 스포츠 게임의 난동꾼. 왜 외신 뉴스나 스포츠 뉴스 같은 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축구장 같은 데서 패싸움 해가지고 막 사람도 죽고 난리가 나는, 불도 지르고 거기서 표출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쌓여있는 사회적인 불만을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그럼 여러분 주변에 그 조카들이나 자녀분들이나 또는 친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야 이거 취업도 정말 안 되는데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어. 우리 상점이나 약탈하러 갈까? 명동에?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너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 우리 여기 두산 베어스랑 LG 트윈스랑 야구한 데 가가지고 불이나 지를까? 훌리건이나 할까? 이런 얘기 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합니다.
이게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가해지는 압박은. 유럽의 청년들은 밖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청년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나 생계의 문제, 이 문제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사회를 공격해버립니다. 사회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를 공격하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를 뭐 약탈하고 뭐 이런 게 불지르고 이런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행동이죠. 어쨌든 사회를 공격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공격합니까?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기 자신. 그럼 두 가지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처럼 불을 지르고 뭐 약탈을 하고 사회를 공격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청년들처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 즉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전자가 훨씬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청년들이라는 사회를 공격하는 게. 두 개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혹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의당이라는 합법적 제도권 정당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방화 약탈을 선동하고 있다고 저 지금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자살입니다. 한국의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30대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자신의 문제로 돌리기 때문이죠. 사회를 공격하면은 그럼 방어할 때 사회를 공격하면 뭐가 나으냐, 더 낫냐? 사회를 공격하면요, 그 사회 공동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정치죠. 정치가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공격하게 되면 정치란 결국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치란 결국은 좀 이따 말씀드렸던 강제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인데 정치가 작동하는 거죠. 이거 안 되겠는데? 공동체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 한국의 청년들처럼 그동안의 한국의 청년들처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적절히 표현해주는 말이 뭡니까?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혹여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의 청년들 보고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저는 그거는 그 상대 보고 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너는 너 자신을 공격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 기류가 좀 바뀌긴 했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들도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기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그래, 요즘 청년들이 야망을 더 가지지 않아서 그래 라는 방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했던 거죠. 나약해서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달랐으니까요. 사회 구조가 달랐거든요. 내일이면 변화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한국 경제가 10%씩 성장할 때였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때가 아니었거든요. 비록 전체적인 임금이 낮고 가난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는 집 문제는 어떻습니까? 집 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서울에 20대 주거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이런 걸 종종 했었는데 주거 빈곤율이 30%가 넘습니다. 유엔이나 OECD가 권고하는 주거 빈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청년이 30%가 됩니다. 서울의 1인 가구에. 요즘은 대학교에 기숙사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원룸 사업 하시는 50대 분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하시죠. 기숙사 짓지 말라고. 기숙사 못 지어요. 광진구 같은데 서울시에서 공공기숙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면 서울은 대학은 많은데 이게 기숙사가 너무 없으니까 공공기숙사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 막아가지고 아직도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그러면 사회가 바뀌지 않아. 몇 년 전부터 사실 그랬어요. 야, 이렇게 청년들 청년 실업 88만 원 쓸 때 힘들고 이러니까
청년들 니네가 힘든 건 알겠어. 등록금도 높고 뭐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뭐 3포 세대다 M포 세대다 얘기하니까 야 니네 투표해야 바뀌어. 정치에 참여해야 투표해야 니네 삶이 바뀌어 해서 청년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과거보다 투표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90년대 청년들보다 지금 청년들의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투표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으면 저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가끔 90년대 청년들보다 지금 청년들이 더 투표 많이 해요. 투표율이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한번은 좀 비교를 해보면 80년대 청년들하고 지금 청년들하고 80년대 투표를 안 했으니까 좀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투표가 없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87년 때는 이제 워낙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투표율입니다. 근데 어쨌든 투표하라고 해서 투표했어요. 투표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나요? 이 친구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했을 때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근데 열정적 참여, 특히 열정적으로 참여했을 때 촛불 들라고 해서 수십만 명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죠. 투표하라고 해서 투표 선거 거기 가가지고 투표했죠. 뭐 야권을 찍으라고 해서 야권을 찍었죠. 다 했어요.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정이 분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큰 열정, 강한 열정이 분출됐는데 그것이 구체적 성과로 남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보통 뭡니까? 허무와 냉소가 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저는 솔직히 증오보다 상대에 대한 증오보다 더 무서운 건 허무와 냉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 게 허무와 냉소죠. 허무와 냉소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 사회는 안 바뀌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사회는 안 바뀌잖아요. 하라고 해서 다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일 바꾸기 쉬운 거, 제일 가까운 거, 사회는 너무 크고 안 바뀌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집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회적 집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베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좀 파격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일베는 촛불에서 나왔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가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룬 면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정치적 성과나 결과로 귀결되지 못했을 때, 민주주의의 변화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로 귀결되지 못했을 때, 어떤 특정 사회적 집단의 삶에 구체적 삶을 변화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꾸로 그 정치적 열정이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갑니다. 혐오와 냉소가 일베를 낳습니다. 그렇게. 그 일베라는 친구들이 쓰는 그 용어의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 마치 우리 사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좀 진보적 지식인들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선비질 하지 마라 이렇게. 니네도 다 위선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반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니네는 다 아파트 갖고 있지 않냐. 니네가 다 부동산 올려놓지 않았냐. 가격 폭등시킨 사람. 그거 386 세대 아니냐. 당신들 민주화 운동 했다라고 아직도 훈장 달고 얘기하지만 당신들 부동산 가격 그렇게 오를 때 그래서 우리가 고시원에서 2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살아갈 때 당신들 이 사회 만드는 게 뭘 얘기했냐. 사교육 그렇게 경제행 올리는데 뭘 했냐. 자기 자녀들 다 외고 특목고 유학 다 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위선자로 보이는 겁니다. 다 위선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정말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참혹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즉, 여기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뭐 새누리당을 찍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찍는 건 건전한 겁니다. 건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일 위험한 거는 냉소와 허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손아람이라는 젊은 작가가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 진보, 보수, 중도, 새누리당, 정의당, 뭐 더민주, 뭐 이름도 많이 바뀌어서 더민주당, 뭐 뭡니까 또 국민 뭔가요? 하여튼 뭐 모든 정치 세력이 지금 가장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건 서로 간에 싸우는 거죠. 이 정치에 무관심과 냉소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한 사회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미 무관심과 냉소와 혐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든다. 이때 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순간에 괴물들이 출현한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문제를 고민하게 된 첫 시작은 제가 2002년에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복학해서 2003년, 4년쯤 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뭐 벌써 한 13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도 이미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어요. 90년대 이후로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이 매년 2자릿수씩 인상됐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미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업 준비생 숫자가 청년 실업자 숫자를 딱 넘어선 게 2003년이에요. 청년 실업이 이미 2003년에 시작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이미 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도 턱없이 낮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등록금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가난한 집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1년에 몇 명 받았을 것 같아요? 20만 명씩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미. 그때 근데 학자금 대출 이자가 얼마였을까요? 8%였습니다. 지금 8%라고 얘기하면은 4남원인가요? 리드코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8%였습니다. 왜? 은행들한테 이자를 챙겨줘야 됐거든요. 수익을 챙겨줘야 됐어요. 정부에서. 안 그러면 정부가, 지금은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의 투쟁과 많은 시민사회의 투쟁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그나마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형태로 조금 나아졌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 나아졌는데 그때는 훨씬 참혹한 수준. 근데 그 8%짜리 대출, 정부가 보증하는 그 8%짜리 대출도 심사에 탈락해서 정말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그 대출을 받지 못해서 2금융권으로 갔어요. 20%짜리를 그때 받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청년 문제, 이게 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가.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밤새서 2개, 3개씩 하면서도 등록금을 마련 못해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대출을 갚기 시작하고,